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설민석의 삼국지 2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읽었었죠. 채모의 동생이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투항했다고 하면 항복의 명분은 충분할 거라고 판단한 거지요. 과연 두 사람은 연탄꾼 역할을 톡톡히 해낼까요? 아니면 조조를 배신할까요? 자, 연이어서 낭독합니다. 크게 한 건 올린 주유는 기분이 좋아 잔치를 열었다. 노숙이 주유를 지켜 세웠다. 과연 한나라 최고의 책사이십니다. 어찌 그런 계략을. 하하하. 과찬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하하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제갈공명을 이겼다는 생각에 주위의 어깨가 으슥해졌다. 그때 밖에서 병사가 들어와 말했다. 조조의 진영 쪽에서 배가 정박을 시도하여 사로잡고 보니 최씨 형제가 항복하겠다고 왔습니다. 무엇이라? 누구? 연우가 무엇이라더냐? 채모의 동생 채중과 채화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형 채모의 원수를 복수를 하고 싶답니다. 노숙이 물었다. 둘이 왔더냐 아니면 가족들도 데려왔더냐? 다른 일행은 없습니다. 오직 둘만 왔습니다. 이때 주유와 노숙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밀정이라고요? 진짜 항복하기 위해 왔다면 가족들도 모두 데리고 왔겠지요. 안 그럼 가족들이 조조에 의해 모두 참수당할 테니까요. 그런데 둘만 달랑 온 거잖아요. 주유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참수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장관처럼 역이용해 조조를 다시 한번 골려줄 작정이었지요. 한마디로 장관 제2편을 펼칠 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벼슬을 내려줍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계략 속에서 상황이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과연 누구의 계략이 승리할지 계속 살펴보시죠.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부쩍 마음이 여유로워진 주유와 노숙은 정자 위에서 망중한을 즐겼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정자 아래 병사에게 제갈공명을 모셔오도록 했다. 이때 노숙이 자리를 비키며 주위 귓속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그만 화해하시지요. 제가 중간에서 난처에 미칠 지경입니다. 두 분의 비상함이 비등비등하니 더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갈공명은 정자 위에 올라서자마자 주유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장관을 이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전에 능한 채모와 장윤을 참수하여 조조의 팔다리를 잘라버리신 셈이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옵니다. 허허, 뭘 그 정도 가지고. 제가 선생을 부른 이유는 상의할 게 있어서인데 조조군이 몰려올 것 같소. 그런데 수적으로 우리가 대적이 안 되니 어찌 막으면 좋겠소. 제가 오늘 불현듯 생각한 게 있긴 한데 외람되지만 대도독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주유가 대답했다. 나도 어젯밤에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그럼 손에 써서 동시에 서로 보여주는 건 어떻겠소? 그거 재미있겠습니다. 여봐라, 북과 몫을 가져와라. 그렇게 두 사람은 손바닥에 각자 생각하는 공격법을 적어 서로의 얼굴 앞에 갖다 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번쩍이더니 갑자기 껄껄 웃기 시작하네요. 정자 밑에 서 있던 다른 장수들은 그들이 왜 웃는지 알 수 없었지요. 도대체 뭐라고 썼게 그랬던 걸까요? 화, 화. 그 둘은 똑같이 불화자를 손바닥에 써서 서로에게 보여줬다. 화공이라는 뜻이었다. 불화살을 쏘아서 불이 한 번에 얼마붙게끔 하는 방법이 대군을 상대로 하기엔 최선이었던 것이다. 드디어 마음이 제대로 통한 둘은 밤이 늦도록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진 비밀의 부치잔말도 함께 하였다. 체중과 체화 외에도 그들이 모르는 첩자들이 어디엔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화자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좀 더 떼어서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그 다음 장입니다. 고육지계 황계의 살신성인. 하지만 이 방법을 쓰려면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조의 8,000척의 함대로 최대한 접근에 들어가야 했죠. 자, 육지에서 화공법을 쓸 경우에는 적을 나무나 갈대가 있는 곳으로 유인한 후 불화살을 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공략이 가능하죠. 주변에 나무나 갈대 등에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얼마 붙으니까요. 헌데 지금 손유 연합군이 공략하고자 하는 조조의 배들은 육지가 아니라 물 위에 있었죠. 화공법을 쓰려면 직접 배에 불화살을 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화살의 사정거리까지 다가가야 했습니다. 또한 수중전에서의 화공은 화약과 기름을 실은 쾌선에 불을 붙인 후 적들의 배를 들이받는 전술을 써야 그 위력이 가장 강해요. 그러려면 쾌선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조군이 워낙 많아야지요. 당연히 수상한 배가 다가오면 맹공격을 할 것이고, 아무리 빠른 쾌선이라도 적진에 닿기도 전에 침몰할 터였죠. 더군다나 제걸공명과 주유가 차례로 다녀간 이후로 조조는 영체 주변의 경계를 더욱 삼엄하게 강화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위가 고민하고 있을 때 황계라는 장수가 찾아왔다. 황계는 나이가 60이 넘은 노장으로 손건의 아버지 손견 때부터 손씨 일가와 함께 온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장수였다. 주위도 존경해 깍듯이 대하는 인재였던 것이다. 대도도 어찌하여 출병을 망설이고 계시오? 지금은 다름이 아닌 화공을 쓰셔야 하오. 깜짝 놀란 주유가 물었다. 아니, 대체 누가 화공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아니, 누가 말한 것이 아니오. 이래봬도 전쟁터에서 늙은 몸이요. 그런데 반응을 보아니 화공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듯한데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오? 사실 나도 장군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붙는 쾌선들을 이끌고 조조 진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유가 속내를 털어놓으니 황계가 대답했다. 내가 한번 나서보겠소.
아니 무슨 수로? 황계가 주위의 귀에 대고 자신의 계략을 속삭였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대도도 제 나이 벌써 60이니 어차피 곧 죽을 몸이요. 저는 손씨 집안에 대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강동을 위해 큰일을 하고 죽으면 더없이 큰 영광 아니겠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이용하시오. 주위가 넙죽 인사하고 황계의 두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 황계가 뭐라고 말했기에 주위가 고맙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죽을 각오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다음 날 주위는 장수들을 모두 모아 작전 회의를 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채씨 형제들도 있었다. 주위가 말했다. 우리 강동은 예부터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일에 열중하면서 중시했소. 그 결과 항상 이 터를 뺏기지 않고 지금껏 번성해 왔소. 그러니 이번에도 공성 아닌 수성을 할 참이요. 군량 담당자인 장소 선생에게 3개월치 군량을 이곳으로 옮겨오도록 서신을 보냈소. 이때 황계가 발끈해 소리쳤다. 아니 대도도 당장 조조놈을 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3개월이나 기다리자는 게 말이 돼요. 그들은 지금 맹훈련 중이요. 3개월 후에 수전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대적한단 말이요. 지금 바로 공격해야 하오. 그럴 수 없다면 일전에 논의한 대로 조조에게 절하여 항복하는 게 훨씬 낫겠소이다. 주위가 눈을 부릅뜨고 맞섰다. 평소에 하던 노장에 대한 예우도 잊은 말투였다. 지금 때가 아니다. 지켜야 하오. 황계도 치지 않았다. 공격해야 할 때요. 무조건 지켜라. 반드시 공격하시오. 바로 지금. 두 사람의 살벌한 기싸움에 다른 장수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때 주위가 탁자를 탁 치며 말했다. 대도덕은 나요.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군법에 참수당할 거라는 걸 모르고 감히 그 배에 항복을 올려 군심을 어지럽히다니 이는 군법으로 다스려 마땅하다. 노장 황계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호통을 쳤다. 이런 어린 놈이 보자 하니까 야 내가 대도덕이면 다냐. 나이로 치면 내가 네 할아버지 뻘인 걸 몰라. 내 평생 손실가를 모셔왔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네가 무엇을 안다고 이리 생떼를 부리는 것이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진 주위가 소리질렀다. 여보라, 당장 저 늙은이를 참수하라. 전시 상황에서 총 책임자에게 대드는 자는 무조건 참수라는 걸 보여줘라. 장수들이 주위를 말렸다. 대도독답지 않게 왜 그러십니까? 황계 장군이 그동안 세운 공을 생각하시어 참아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손견 손책 주공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래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곤장 100대의 모든 군권을 박탈하도록 하라. 이번에도 장수들이 읍소했다. 아니 황계 장군 나이에 곤장 100대면 죽습니다. 제발 저희를 봐서라도 참아 주십시오. 주위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끌려나가던 황계가 소리쳤다. 야 이 애송아, 곤장을 쳐라. 쳐. 100대가 뭐냐. 1000대를 쳐. 다시 주위의 얼굴이 벌게해졌다. 곤장 100대를 당장 쳐라. 조금이라도 허투루 치면 너희들도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결국 혈기왕성한 병사 2명에게 곤장 100대를 맞은 황계는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엉덩이 살점이 다 뜯겨나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혼절하였다. 다른 병사들이 주유 몰래 황계를 모셔 황계의 막사에 뉘었다. 그날 밤 겨우 정신을 차린 황계는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로 조조에게 서신을 썼다. 한나라의 높으신 승상에게 고합니다. 버르장머리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주유놈에게 바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곤장을 100대나 맞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강동을 지켜왔건만 손권과 주유가 세력을 잡은 이후로는 그 교만함이 날로 더해져 곧 무너질 것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려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 항복하려 하니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미 다 늙은 몸, 강동의 약점들과 지형들을 승상에게 낱낱이 고하여 여생 편안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몸을 추스르는 대로 배 20척에 군량미를 싣고 승상의 진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조조는 서신을 탁자 위에 놓고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치며 실소를 터뜨렸다. 이놈들이 나 조조를 뭘로 보고 자꾸 농락하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 거짓 항복이다. 여봐라, 군중을 어지럽히는 저 전령을 당장 참수하라. 그때 또 한 명의 전령이 달려와 다른 서신을 전했다. 최씨 형제가 주유의 영체에서 보낸 서신이 도착한 것이다. 조조는 재빨리 서신을 펼쳤다. 승상, 황계라는 장군이 주유에게 곤장 100대를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살점이 뜯겨서 반병신이 되었습니다. 황계는 오랜 공신이라 다른 장수들도 분노 상태입니다. 주위가 신임을 잃고 내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조가 다시 생각을 바꿨다. 오호, 하긴 주유 그놈 오만방자한 꼴을 보면 반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그럼 황계가 오면 일단은 받아주도록 하라. 하지만 조조는 의심의 끈은 끝까지 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최씨 형제가 주위에게 진짜로 항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 이제 황계의 계책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거짓 항복을 통해 적진 깊숙이 들어가려는 것이었지요. 20척의 쾌선을 끌고 총하는 척 다가가면 공격을 받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대신 배에는 약속한 군량 대신 염초가루, 유황, 동물기름과 불화살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러면 주유가 풀어야 했던 화공법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거죠. 하지만 의심 많은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항복의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몸이 상하는 연극을 해야만 했습니다. 황계의 희생으로 인해 어쨌든 적진의 심장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고육지계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계책을 꾸며냈다는 뜻이지요. 적의 뼈를 부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는 고통을 감수한 황계의 희생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조의 방주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라는 제하에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